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4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씨, 며느리 조혜자 씨, 손자 이병구 씨가 김영옥이란 사람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고소건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된 그 변을, 이유를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간단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은 지난 1월 28일에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1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KBS 1 TV에서 매주 토요일 도라인 오방간다라는 강연에 강사로 출연하였습니다. 그 책과 강연에서 김영옥은 이승만 대통령이 여운형의 살해를 지시했으며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학살을 명했으며, 나아가 이승만을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일종의 퍼핏, 괴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허위의 사실로서 곧 사자 명예훼손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이인수 씨는 연세가 88세인 고령인데다가 건강상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소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해 왔으며, 저는 이승만 학당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마는 김영옥은 그 KBS 강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에 격분해서 그를 비판하는 성명을 화적토벌이란 제목으로 이승만 TV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5월 24일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동사건의 수사를 서울해와경찰서에 지시를 했으며, 저는 동경찰서의 요청으로 지난 6월 25일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출두하여서 고소의 사유를 진술하였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는 김영옥의 책 우린 너무 몰랐다를 정독하였습니다. 저는 당초 김영옥이 방송 강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 매도하고 국립묘지에서 무덤을 파내야 된다는 주장에 격분하였습니다. 방송 강의 12편 전체와 그 대본이 된 그의 책 우린 너무 몰랐다의 내용을 읽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와경찰서 출두에 대비해서 그의 책을 정독하면서 그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 그 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고소 대리인으로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몇 사람의 지인이 저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영옥 그 사람 쓰레기 아닌가? 그런 쓰레기를 무엇 때문에 상대해?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뭐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책을 2번이나 정독한 저로서는 저도 그와 같은 생각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옥이란 사람은 평가할 만한 데가 있는 학자라기보다는 요란하게 울려서 허명을 구하는 깡통과 같아서 그 정신상태가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루한 욕설을 섞은 그의 말이나 글은 시정잡배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가 철학자로서 또는 역사학자로서 처음 발견하였다고 호언하는 사실은 논리와 실정에서 증명된 바도 없거니와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며, 저 자신을 무슨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자처하는 그의 방향무도한 자세는 일종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리적인 현상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서는 그 악취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온 동네의 정상적인 후각이 마비되고 맙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생겨난 구더기가 점점 불어나 온 동네의 골목을 스물스물 기어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쓰레기 더미에서 악질이 전염병으로 발생해서 온 동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하게는 동네 자체를 황폐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하루빨리 치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김용옥의 책 우린 너무 몰랐다를 읽고 제가 그를 쓰레기로 판정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옥은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우호적인 입장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 이념적으로 통일될 필요는 없다. 군대 내에 빨갱이가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그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김용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역사를 반제국주의 민중항쟁의 역사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배경하면서 보는 이 인용문과 같이 동아시아 역사, 현대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폐망으로 생긴 공백에서 일어난 새로운 냉전 질서의 패권 투쟁을 산발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한국의 6.25 전쟁, 그리고 인도 차이나 전쟁, 월남 전쟁에 이르는 1945년부터 75년까지,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폐망에서 미 제국의 패퇴 시점까지의 동아시아 역사를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은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한 국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용옥은 1945년 이후 동아시아 역사를 새로운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관점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도 마찬가지 하름에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민중들의 어려운 항쟁의 역사로 그 역사적 의의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대신해서 등장한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 미국을 일본과는 전혀 다른, 일본보다도 훨씬 무지막지한, 막강하고 참으로 무지스러워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별종의 양아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양아치입니다. 땡크를 몰고 민중을 깔아버리는 그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양아치이기 때문에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그에 항거하는 민중을 학살했다는 것이 이 김용옥의 주장입니다. 반면 김용옥은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극동소련군 사령부에게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기초한 독자의 정권을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은 그해 연말 모스크바에서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성국 외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치 공작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북한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나아가 북조선 공산당이 건립되고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의 정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성립하였습니다. 이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출발이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내린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의 비밀 지령은 사실상 남북의 분단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고착시키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스탈린의 비밀 지령이 밝혀지는 것은 1992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모스크바 공문서관이 열리고 나서였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비밀문서는 남북의 분단을 향해 먼저 달린 것은 공산주의 세력이었음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스탈린의 비밀 지령을 두고 김용옥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한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스스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사회 변화적이고 가치론적이고 철학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의 비밀 지령은 가치론적이고 철학적이었으며 사회 변화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이었다. 그러냐. 한국인들이 스스로 혁명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 위에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 매우 진보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조치였다. 반면에 미국은 오직 한국을 영토적 관점에서만, 군사기지적 관점에서만, 다시 말해서 양아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을 대조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스탈린의 비밀지령은 한국인을 위한 진보적이고 철학적인 조치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오로지 영토나 군사기지에 대한 야심에서 괴뢰 정권을 세우는 데 분주했지 한국인의 삶을 위한 가치지향적인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양아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유치한 주장을 두고 제가 여기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는 정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1946년 2월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로서 북조선 임시민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뒤이어 3월에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규정한 토지개혁이 행해집니다. 뒤이어 1년의 중요산업 국유화 등 공산주의 체제로 향하는 여러 계획이 실시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김영옥은 위대한 변화의 출발로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주도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김영옥은 만주벌의 신화적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지닌 사람으로서 다른 적격의 인물이 없어서 스탈린에 의해서 발탁되었으며 스탈린과 충분히 사절 조율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혁명가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김일성이란 젊은 청년의 패기는 대단했으며 구체적인 사회계획의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김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김영옥의 평가는 차갑기 거지없습니다. 그 은사 자체가 비루하기 거지없습니다. 이승만은 야비한 품성의 정치 몰입배로서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이며 그로 인해 가는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킨 싸움꾼이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도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진실로 거룩한 사기꾼이었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실로 전 민족이 사기에 걸려든 것과 같다를 바 없는 비극이었다. 이것이 김영옥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몰입의 싸움꾼, 사기꾼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에 대해 김영옥은 다음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승만을 거룩한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낯선 외국 토양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 상실과 그것을 메꾸는 기독교라는 보편자의식, 한마디로 예수쟁이의 신념과 배타성과 절대자에 대한 호소로서 정당화되는 도덕관념의 상실 등등의 인격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오래 미국의 빌부터 기생하며 살면서 조선인으로서 본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위선의 권력의 종교인 기독교에 귀의하여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김영옥은 제주도 전통사회에 분포한 민중들의 신, 민중들의 일상적 삶이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1만 8천 개의 자연신, 그것을 자연종교, 그것을 모든 종교의 가장 진화된,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유일신을 모시는 기독교는 제도와 권위의 얽매인 종교로서 인간 세상의 탐욕스러운 정치 권력과 결합한 악폐의 종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김용옥의 이승만 평가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철학적 신학적 근거인데, 기독교가 과연, 예수쟁이가 과연 위선의 권력의 종교인지, 그에 대한 왈가왈부는 여기서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그 1만 8천 개나 되는 자연신, 그것에 규정되는 아이덴티티,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 사람 독자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천박한 사기꾼으로서 예수쟁이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독선적인 싸움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승만이 해방 후 동경의 메가더 사령관에게 열렬한 구애의 편지를 보내고, 메가더가 그에 감동해서 이승만을 남한의 통치자로 미국의 괴뢰로 발탁하였는데, 바로 거기서 해방 후 민족 분단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출발하였다는 것이 김용옥이 책을 관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에 기초한 것인지는 제가 화적 토벌, 그 뒤이은 연속 강의에서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용옥은 이승만이 주도한 반공산주의 운동이 지니는 진보적인, 가치론적인, 철학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주 자본가 친일 몰입애들이 자기 성전을 위해서 새로운 제국주의 미국에 붙어서 벌인 것이 반공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재산권을 위해서 공산주의에 저항한 운동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그러한 그 어떤 역사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오늘날 21세기를 진보, 평화, 번영으로 이끄는 이 세계의 주류적 철학적 가치를 그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반공운동은 지주자본과 친일 몰입애들의 살아남기 위한 사대주의 운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공운동은 조선왕조의 지배자들이 중국에 붙어서 중국을 사대함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사대주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조선왕조의 사대주의 정책은 조선왕실의 피를 잇는 이승만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정책으로 개성되었는데, 그것이 곧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반공주의라, 이런 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옥의 고소에 동참한 것은 이상과 같은 그의 주장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가 어때? 군대 내에 빨갱이가 있으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김용옥이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현대사는 반미 반제국주의 민중항쟁이었다. 제수 4.3 사건, 여순 사건도 모두 반미 반제국주의 민중항쟁의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스탈린의 비밀지령은 가치적이었고 철학적이었다. 김일성은 계획적인 혁명가였다. 반면에 미국은 양아치 제국주의로서 오로지 군사기지, 영토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승만은 오로지 권력의 추구에만 몰두한 몰입애로서 거룩한 사기꾼이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설에 불과합니다. 김용옥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라도 책을 쓰고 널리 전파할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고소건에 고소 대리인으로 동참한 이유는 김용옥의 황당설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김용옥의 황당설은 그 조롱하고 희롱한 그 방랑무도함이 지나쳐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싸움꾼이자 몰입애자 사기꾼으로 매도하기를 넘어서 드디어 시대의 살인자로까지 규정하고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김용옥에 의하면 1945년 이후 벌어진 주요 테러 사건 모두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이승만의 도당이 저지른 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947년 7월 달에 여운형 씨가 암살이 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중도적 포용성, 조직관리 능력, 대중적 카리스마, 도덕적 청결성, 탁월한 운변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여운형은 조직과 실력을 갖춘 진정한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이승만이 여운형을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실력대기로 말하면 언제고 자기를 뒤엎을 수 있는 인물. 여운형은 1947년 7월 오후 1시경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해화동 로타리에서 저격된다. 누가 그를 죽였는지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해방 후 흥크러져간 민족사 최대 비극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렇게 김용옥은 자기 이승만이 그의 최대 정적 여운형을 죽였다. 그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1945년 12월 달에 한민당의 영수 송진우 씨가 암살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정치인 암살 테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배후를 김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암살되기 몇 시간 전까지 김구가 입회한 회의에서 큰 토론은 말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김용옥은 그러한 추론의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송진우의 김구에 대한 배려는 극진하였다. 김구가 그런 우매한 짓을 할 까닭이 없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거룩한 사기꾼 이승만의 미소이다. 송진우의 죽음, 여운형의 죽음, 장덕수의 죽음, 김구의 죽음, 이 연쇄살인의 배후에는 상식에 속할 수밖에 없는 유기적 맥락이 있다. 이 상식에 속한다는 말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승만이 죽였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송진우의 죽음의 최대 수혜자는 이승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주도에서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용옥은 제주도민이 이승만을 보이콧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일개 개인의 자격으로서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이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주도민의 선거 보이콧은 이승만 정권의 근원적인 정통성을 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서 미군정 하에서 사실상 이승만 정권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민이 선거를 보이콧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근원적인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선거 자체가 무효한 것이었다. 양심 있는 인물이라면 여기서 사퇴했어야 됐다. 아직 대통령이 선출도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퇴를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승만이 택한 길은 민중학살이었다. 대규모 학살을 통하여 국민에게 국가 권력에 가정스러운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은 1948년 7월 20일의 일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이승만 정권을 보이콧하고 그 근원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선거 보이콧한 것은 아닙니다. 정통성, 정당성에 도전이 생기자 이승만은 민중학살의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종합하면은 진실로 이승만은 거룩한 사기꾼이다. 이승만처럼 권자를 탐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인 자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군 이래 이승만처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살인공작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다. 살인 명령을 내렸다. 자, 이런 얘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속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김용옥은 이승만을 당군 이래의 최대 학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적을 모두 암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와 여수와 순천에서 수만 명의 민중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당당하게도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근거가 있다면 그의 주장은 이 나라의 헌법이 허락하고 있는 자유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합법적입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그의 자유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체계는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떠한 연구소와 연구자도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 등 해방 전국에서 벌어진 이 주요 테러 사건의 배후가 이승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한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옥은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에 대한 고소에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학술적으로 이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칭 시대를 대표하는 대학자 김영옥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요 정적으로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김구를 살해했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을 상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상식의 근거를 알지 못하겠다. 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밝힐 경우 그대는 그대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 됩니다. 밝히지 못할 경우 그대는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과연 이승만의 권력욕에서 빚어진 민중학살이었는지도 심각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소송에서 저는 어디까지나 한 연구자로서 역사의 신, 클레오의 법정에서 역사의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된 저의 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